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대 안병원에서 암 환자들 그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환우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연재는 기분과 인지기능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다 사실 좀 자세하게 하려면 사실 좀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증상, 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환우분들께서 조금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분과 정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방암 치료 지금 아마 여기 치료를 뭐 지금 좀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의 이렇게 종료가 되시고 항호르몬제 치료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심리사회적인 과제 측면에서 본다면 유방암 치료 여정을 크게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회상해 보시면 아마 가장 이제 힘들었을 때가 첫 진단 받으시고 병원과 이제 각종 어려운 검사 치료들에 적응하셨던 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시긴 하지만 이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이어지는 1년의 이제 긴 이제 치료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좀 실감하시면서 각종 그 치료에 내 여러 가지를 생활과 내 몸을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기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년의 치료들이 끝나고 이제 치료 종료기 휴직이라고 하는데 이때 되면 비교적 이제 암 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벗어나시지만 또 이제 암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항호르몬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항호르몬 치료의 영향 때문에 또 여러 변화들이 겪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진단 이후에 얼마나 우울이나 내가 불안을 겪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힘든 시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리키는 것은 진단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이거는 우울과 불안을 다 합친 건데요. 첫 1년 때 거의 한 50%의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과 불안을 유의미한 수준을 겪는다고 그러고 이제 2년째, 3년째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약 25%, 그다음에 5년째는 한 15%.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인구 집단과 유사한 집단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또 우리가 유의미해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개인별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략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제 계속 뭐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 매우 이제 우울 증상이 거의 없는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만 어떤 환우분들은 굉장히 이제 크게 겪으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코스 혹은 시간이 지나도 좀 잘 낫지 않은 이런 코스를 겪는 경우도 약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치료 종료기 이슈가 굉장히 이제 커지셔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불안이나 우울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코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비교적 흔하고 진단 초기에 심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이 보일까? 이거는 기분과 정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한 가지 뭐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다, 내 몸이 어떻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 치료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모두 다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요령은 연령, 그리고 특히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젊은 연령일수록 정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뭐 진단을 받았건 진단을 받지 않았건 우울증이나 불안을 상당히 겪었다. 그러면 다시 힘든 경험들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적응 스타일이 물론 적응 스타일에 따라서 그다음에 스트레스 내인력이 어떻느냐, 그다음에 꼼꼼하고 강박적인 성향일수록 조금 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뭐 치료적인 관련인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이거는 기분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괴로운 신체 증상이 있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증이나 호흡곤란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건 비단 꼭 암 진단의 충격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그 환우분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어떤 직장 생활의 변화라든지 몸의 변화가 얼마나 현저한지,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부담을 내가 얼마나 느끼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내 주변에 내가 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을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으로 볼 수 있을까? 이제 언뜻 떠올리면 우울한 기분, 불안한 느낌, 그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우신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 절망감, 의욕이 나지 않음, 이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꼭 우울하다고 느끼진 않은데 분노나 짜증 등 이런 불쾌한 감정을 잘 조절하기 어려운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을 갖기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이 많아지거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치가 없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요. 조금 심하면 이제 살고 싶지 않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 계획, 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은 이제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욕이 바뀌거나 잠을 잘 자기 어려운 그런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불안 관련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불안도 크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 증상이 있고 또 몸으로 느끼는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제 경계심이 높아지고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으로도 긴장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한 게 없는데요라고 하고 오시는데 별거 보면 불안과 관련된 몸의 증상들이 많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빠르게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계속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편히 쉬지 못하고 긴장된 느낌을 갖는다든지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한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경직되고 긴장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입말이나 손절저림이 있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증상들도 이제 불안 증상에서 흔히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또 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인 문제로 설명되지 않을 때 좀 더 불안을 우리가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약을 드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과연 내가 요즘 기분이 많이 우울한데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울한 기분을 우리는 우울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우울한 기분이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재미있고 흥미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하루 중에 대부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2주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진단의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는 그 우울한 느낌이나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느낌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한 우울증에 나타내는 다른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대부분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인 문제로 설명되지 않은 에너지 저하나 혹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요. 아니면 그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자기를 이제 자책을 한다던가 자기를 비난하는 증상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안 초조해 하신다든지 또 거꾸로 이제 행동이나 반응이 매우 느려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시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이제 4가지를 환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몸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이제 내 심리적인 어떤 힘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코로나 블루로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요. 기분과 정서 부분도 세상과 연결감을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받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부드럽고 활력 있게 만들기. 아까도 우울이나 특히 불안 증상할 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걸 알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 그러니까 심리와 어떤 몸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여러 반응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것을 관장하는 가장 큰 기관은 뇌라고 할 수 있고요. 뇌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특히 뇌와 위장 관계의 연결성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부드럽고 활력 있게 만드는 건 기분과 정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나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거. 특히 이제 기분이나 정서 문제에서는 뭐 이거는 체력을 꼭 기르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던 분들이 앉아있고 햇볕을 보러 밖에 나가시고 그 정도만 해도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한 식사나 수면 리듬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또 하나가 이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아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자꾸 이렇게 굳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슴도 오므리게 되고요. 이제 다른 여러 여기 팔이라든지 목이라도 이런 게 뻣뻣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긴장될 때 혹은 내가 자주 내가 좀 불안을 느끼고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자꾸 이완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괴로움을 주는 신체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증상 모두를 다 약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내가 인상을 찡그리고 일상생활에 이것 때문에 잘 편히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뭐 약물 도움이나 여러 가지 받으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힘 키우기입니다. 여기 뭐 또 여성분들은 많이 또 잘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사 챙기기, 운동이라든지 수면에 비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마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하게 되거나 한참 나빠진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한 거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감정을 좀 있는 그대로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특히 환우분들이 옆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내가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물론 그것도 소중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먼저는 내가 어떤 감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화가 난다든가 자꾸 희망을 갖지 못한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던가 일단 좀 알아주십시오. 그냥 이런 생각 덮어놓고 나 긍정적인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자신을 몰고 가는 것보다 일단 좀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표현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서 그 감정의 어떤 그 힘들이 조금 이제 저는 강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강이 흘러가듯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면 대충 이렇게 그림을 서투르지만 그려본다든지 간단하게도 글을 써본다든지 노래를 흥얼거려 그런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제 커다란 이제 걱정들을 암에 걸리시면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분과 이런 걸 유지하는 데는 사실 작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서 뭐 즐거울 게 뭐가 있어,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항암 치료를 받는 그 힘든 순간에도 또 작은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찾는 거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스스로를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든 여정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사실 낯선 병원에 와서 뭐 CT 누워있고 그다음에 옷 벗고 유방 촬영하고 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묵히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자주 좀 격려를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삶의 작은 의미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연결되기는 이거는 이제 기분과 정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꾸 위축되고 바깥 활동을 적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일치되고 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세상과 연결되다 느끼고 타인과 같이 있다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기분, 정서뿐만 아니라 사실 암과 관련된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연결 가능한 한 좀 유지하시고 규칙적으로 좀 밖에 나가실 수 있으면 나가보시고 너무 그래도 다 사람들이 싫다. 그럼 자연이라도 좀 오감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든 너무 힘들 경우에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좀 외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근데 이런 것도 마땅치 않고 내가 좀 상태가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암 치료를 받는 웬만한 병원들은 요즘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나도 누군가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내가 누군가에게 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내고 관심을 갖는 것도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 눈빛, 감사의 말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기본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인지기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인지기능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암 관련 인지기능 저하라고 해서요. 암 환자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수가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되어 온 거는 앞에 뭐 폐경기 증상이라던가 기본 정서 장애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더디고 연구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사실 관련된 연구들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방 환자분들이 한 50% 이상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캔서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마치 안개가 낀 듯한 그런 느낌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주관적인 호소랑은 조금 달리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 이상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남아냅니다. 그래서 이거가 환자분들의 호소에 비해서 이 검사가 잘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약한 변화들이 있는 건데 그게 환자분들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얼마나 내가 인지를 많이 활용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영향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단독만이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복합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때로는 좀 장기적인 삶의 질이나 이제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하실수록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지장 저하 증상으로는 새로운 것을 암기하기가 어렵고 이제 집중이 어렵고 쉽게 산만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보다 뭔가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똑같이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 같은 일정을 자주 놓친다든지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해보면요. 많이 떨어진 영역으로 나누는 게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의력. 우리가 그 주의력, 그 다음에 집행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해서 발견을 해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느냐 이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 집행기능이라던가 처리 속도, 요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는 단순히 이제 이게 암 치료로 인한 또 다른 인지기능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로, 우울, 불안,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 의욕의 문제, 수면 리듬의 문제, 혹은 빈혈이나 폐경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에 어떤 메타 연구라고 해서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이제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 테스트를 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았더니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거가 언어 능력하고요, 시공간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해당되진 않았지만 집행기능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뭐 뇌 MRI를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혈류를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암 관련 인지저하 관련된 뇌 부위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부위가 특별히 딱 문제가 돼서 발생된다기보다 여러 부위가 좀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전두엽 기능이라든지 이제 해마라고 해서 기억과 직접 담당된 부위는 이제 그 뇌 백질이 조금 뇌 회백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 기능이나 기억력 저하 연관이 됐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까? 가장 이제 영향은 있는 거는 암과 암치료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많은 우리가 항암 치료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항암이나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암을 진단받은 그 시기에도 인지기능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 그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연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암 자체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이나 마취의 영향,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앞서 나왔던 호르몬 치료, 면역 치료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요소, 특히 뭐 아포이포라는 건 이거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거든요. 여기서 내가 조금 치매의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생물학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 몸에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생리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사이토카인 분비가 많이 되면은 또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뇌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장벽이 있어서 어떤 나쁜 물질, 그러니까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변화가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활성산소 같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가 인구사회학적 인자도 영향을 많이 줘서요. 이거 인구사회학적 인자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인지기능의 어떤
포텐셜이 얼마나 컸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게 이제 예방적인 걸 차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훨씬 덜하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적 지능이 높을수록 덜하고, 그다음에 나이에 대해서는 나이가 조금 높으실수록 좀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존 질환에도 이제 뇌에 이제 그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뇌는 굉장히 이제 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도. 그래서 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다든지,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그 위험이 당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암 관련 인지기능 저하, 이제 치매라고 할 때 여기 치매는 우리가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일단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개의 코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환자분들은 암을 겪는 과정에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병이 있으신 분께 암이 발병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암 관련 인지기능 저하는 그런 알츠하이머병을 촉진하고 이런 코스랑은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상은 사실 혼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암 환자에서는 치매 위험이 낮고 또 치매 환자에서는 암 발병률, 사망률이 낮은, 이런 서로 이제 뭐랄까 좀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 인지 저하는 대체로 치매의 경과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개인별 위험 인자와 동반 질환에 따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서는요, 아까 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뇌도 굉장히 이제 신체 활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과 우울에 대한 부분들도 뇌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를 잘 사용하는 건데요. 이 뇌도 근육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자극으로 잘 활용하지 않으시면 뇌의 기능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암 관련 인지 기능 저하까지 있다, 그럼 더 이제 촉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에 적절한 인지 자극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암기, 인지 게임, 책 읽기, 공부하기. 그래서 저는 학습을 일단 멈추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게 꼭 이제 무슨 문제집 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요리를 뭐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 교실에 가셔서 노래를 새로 배워서 암기를 하신다든지, 그것도 다 새로운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학습을 도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은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가능한 한 좀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기억을 등록을 좀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회상하기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을 큰 소리로 말하거나, 아니면 시각을 활용한다면 기억할 것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뭐 캘린더에다가 내 일정을 넣어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기기를 활용하는 거, 뭐 알람, 사진, 타이머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때는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악화가 되는 경과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항암 치료가 사실 끝나면 악화되는 코스를 여는 건 전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의 위험인자와 악화인자가 어떤 것인지 이제 전문가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본인의 상태에 맞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암 관련 인지기능 저하만 있을 때는 현재까지 연구사항에서는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물 치료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지금 불리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기분 정서 문제는 굉장히 흔한 문제이고 치료 종료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 몸뿐만 아니라 암에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나 심리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스스로 돌보면서 또한 동시에 타인과 연결되는 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지 문제도 굉장히 흔하게 반수 이상에서 경험하시지만 객관적 검사상 이상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발병 기전이나 경과 치료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피로 줄이기, 운동, 인지 전략 등 같은 것 등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